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승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바람이 찹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라는 책 이제 오늘 마무리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5절 단백질의 죽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단백질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생명의 죽음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인간의 수명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에도 수명이 있다. 왜냐하면 DNA와 달리 단백질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져서 세포나 개체를 위해 작용하는 분자이기 때문이다. 어버이 세포로부터 자식 세포에 안전하게 유전하는 것은 DNA에 맡기면 된다. 단백질은 세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지만 사용할수록 어딘가가 부실해진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쓰면 쓸수록 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단백질도 이용하다 보면 모양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닳기도 한다. 오래되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도 하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세포에 나쁘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잠시 쓰고 그대로 버리는 물질이니 헌 것은 분해해버리고 새 것을 만드는 편이 좋다. 물론 단백질은 종류마다 수명이 다르다. 겨우 수십 초를 못 견디는 단백질이 있는가 하면 수개월 동안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있다. 이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도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야 우리가 이제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장이 끝나고 4장이 이제 단백질의 이상과 질병. 그래서 좋든 나쁘든 단백질은 다양한 부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절이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이상한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책을 보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헷갈리는 일들이 좀 벌어지긴 합니다. 뭐 어디서는 뭐 포도당을 1대 25, 정상세포가 1을 소비한다고 한다면 암세포는 25배를 소비한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왜 또 단백질, 육류를 많이 먹으면 또 암에 잘 걸리고 또 뭐 전이도 잘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만 종이나 되는 단백질이 각자 할 일을 질서 있게 해내는 덕에 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면 단백질에 어떤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암세포처럼 말이다. 어쨌든 간에 뭐 프로그램에 이상이 나타나면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이 DNA에 병이 생기면 세포도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DNA에 생긴 병이란 DNA 염기 배열의 영속적인 변화, 곧 돌연변이다. 근데 돌연변이를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갈지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대부분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인간이 진화한 데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167페이지에 이제 암 단백질 그래서 나오는데 돌연변이는 DNA 염기 배열 일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자외선, 화학 물질 등 외적 요인이나 복제 착오 같은 내부 요인 때문에 닥치는 대로 생긴다. 따라서 유전자, 다시 말해 단백질의 설계도 부분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거죠. 설계도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미노산 배열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변화로 인해 단백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 단백질이 세포에 작용해 아주 중요한 구조를 해 그 세포를 암세포로 변환시켜 버릴 수도 있다. 염기 배열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직전까지 정상이었던 유전자는 암 유전자가 되고 만다. 그러면 암 유전자가 발현해 어떤 단백질을 만든다. 암 유전자가 그 암의 원인이었다고 치면 실제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암 유전자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인 것이다. 뭐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죠. 뭐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분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췌장에 이제 란계란스가 많이 파괴돼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이제 그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우리 면역 세포들이 내 세포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췌장 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보게 되면 돼지고기의 단백질 구조하고 너무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면역 세포가 그 구분을 할 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때 내 세포와
돼지의 그 단백질 구조를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췌장을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형 당뇨가 걸리기도 하고요. 익히 알려진 암 단백질이라면 뭐 사크, 라스를 들 수 있다. 이들 암 단백질의 정상형은 양쪽 모두 세포막 표면 또는 그 근방에 존재하면서 세포 외부에서 오는 세포 증식 신호를 감지해 그 정보를 세포 내부 즉 핵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정상형 유전자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킴으로써 암 유전자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 사크나 라스는 세포 증식 신호가 오지 않는데도 늘 세포 속에서 어이 증식 신호가 왔단다 라고만 하면서 세포 증식 정보를 계속 전달해 버린다. 그래서 암이 증식된다는 얘기고요. 단백질 자체에 책임이 없을 때도 있다. 단백질은 정상형인데 그 자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 나머지 세포가 암이 되는 수도 있다. 미크라는 물질은 미크라는 물질은 유전자 발현을 통제하는 조절 단백질이다. 미크는 세포를 증식시키고자 작용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일을 한다. 정상 세포에는 미크가 막스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증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전사, 즉 발현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지면 미크는 막스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마드 단백질이 막스에 결합해 전사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단백질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암 유전자도 발현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제대로 작용을 안 하게 되면 암도 발현될 수 있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도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굳이 뭐 제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제 공부하는 데는 줄이 굉장히 길게 쳐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암도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176페이지에 이제 2절, 4장 2절이 시작되면서 가벼운 상처가 원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되는데 아미노산 배열은 단백질의 생명선이다. 아미노산 배열에 생긴 아주 작은 차이가 단백질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섭취하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에 걸리게도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결국 단백질이 모든 문제의 모든 건강의 기본이기도 하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도 한다는 거죠. 186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생활습관병이란 결코 유전자 한 개, 단백질 한 개의 문제만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암도 마찬가지거든요. 암은 복합적인 요인이거든요.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작용들이 복합되면서 융합되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똑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병이 발병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는 막말로 이제 뭐 교통사고가 크게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촉발자가 있는 거죠. 트리거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거지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는 거죠. 187페이지가 이제 3절이 되는데 변화하는 단백질과 증식하는 단백질 그래갖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제 인플루엔자 얘도 이제 단백질이죠. 요즘도 또 이제 독감이 되게 유행하면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독감으로 뭐 사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세계 어딘가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한다. 신형 인플루엔자라는 이름으로 추정되듯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형이 있다. A형, B형, C형 등 이 형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을 이루는 단백질 두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두 종류란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이다. 효소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닌 최대의 무기가 단백질이므로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염기 배열의 변화, 아미노산 배열의 변동이 반드시 생긴다. 아미노산 배열이 단백질의 구조와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수시로 지적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감염하는 데 필요한 헤마글루티닌은 당을 인식하는 렉틴이므로
돌연변이로 그 형태가 바뀌면 당연히 인식하는 당의 종류도 변한다. 이것이 새로운 숙주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의 획득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루엔자가 주로 이용하는 먹이라는 것이 이제 당이라는 거죠. 당. 그러니까 저번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당분을 섭취 안 하는 게 가장 건강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이 감염도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당을 이용을 해서 증식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독감에도 잘 걸리겠어요? 당 성분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쉽게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뭐 여기 193페이지에 소가 광우병에 걸리면 소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군데군데 죽는다는 우회면 상뇌증이 생겨서 이름대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서 이상하게 행동하다 죽는다. 그런데 이게 광우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광우병 이전에 이제 양한테 나타났거든요. 양들이 희한하게 가시 있는 철책에 가서 계속 긁어대는 거죠. 어느 부위를. 그러면서 피가 나고 거기서 뭐 감염이 돼서 결국 죽어갈 때까지 그 긁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데 그걸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고요. 근데 사람한테도 이 병이 있죠. 사실은 그게 이제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책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한테 나타나면 스크래치, 또 뭐 소에 나타나면 광우병이고 인간한테 나타나면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뇌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결국은 이제 이게 나중에 제가 그 책도 한번 기회가 되면 풀어드릴게요. 죽음의 단백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P32인가? P3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는 뭐 고열에 끓여도 사라지도 않고요. 결국 얘가 뇌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치매라고 판정을 받고 치매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인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간 당분을 좀 덜 섭취하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장이 끝나고 제5장 이제 Q&A, 이게 재미있는 단백질 이야기, 그래서 최신 분자 생물학, 생명과학에서도 단백질은 항상 최첨단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절이 이제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유전자는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된다. 단백질도 RNA도 만들지 못하면 유전자의 존재 의미도 사라진다. 실질적으로 유전자를 움직이는 주체는 바로 단백질인 셈이다. 우리 생명을 가장 기본이 단백질이고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첫 번째 Q&A가 뭐냐면 술에 강한 유전자가 있을까라는 거고요. 이제 큰 답은 술에 강한 유전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유전자는 있다. 이게 이제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술이 세다는 것은 술의 성분인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A군은 술을 잘 마시고 B군도 매일 밤 소주를 2병이나 비울 정도로 마시는데 아침이면 태연히 회사에 출근해 C군은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긴 하지만 저녁마다 아내가 반주를 한다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멀쩡해지지. 다들 술을 잘 마신데 왜 나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도 꽤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잘 분해하는 유전자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타고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자꾸 마시다 보면 늡니다. 208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뭐냐면 장수와 유전자는 관계가 있을까? 답은 이겁니다. 장수 유전자로 불리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장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당분을 많이 먹고 뭐 술 담배 많이 하고 한다면 아무리 장수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장수할 수 없을 거고요. 또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한다면 조금 더 장수는 하겠죠.
211페이지에 또 하나의 질문이 남자들의 바람기도 유전될까라고 했는데 남자들에게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의 포유류에는 그것과 비슷한 유전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근데 이거는 유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DNA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3페이지 2절 이제 식품의 단백질에서 이제 영양소로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유와 달걀은 왜 영양가가 높을까 했더니 아미노산 20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연식품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금치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하는데 왜 자연식품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엄격히 따진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씨를 받아서 그게 다시 다음 해에 또 심었을 때 나올 수 있질 않거든요. 지금은 결국은 다시 종자를 사서 심어야만이 그 채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처럼 뭐 쌀을 받아놨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쌀을 사다가 심어야만 됩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입장에서 그런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산품이나 뭐 채소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20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의 우유에 아미노산만 20종이 있다 치더라도 달걀에도 뭐 아미노산 20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공장식 추구에서 그러니까 축사에서 또 이제 양계장에서 나온 우유 생산된 우유나 계란들이 얼마나 건강할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8페이지에 콩은 왜 밭에서 나는 고기로 불릴까라고 했을 때 아미노산가가 100, 이건 20종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소고기와 같은 동물 단백질보다 못한 점이 없어서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자 조작이 안 된 콩으로 만든 식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20페이지에 콩을 날로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이 정말인가 했을 때 콩을 생으로 먹으면 콩 단백질이 몸속에서 이상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콩과 식물의 콩 가운데는 동물이 생으로 섭취하면 영양장애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포함된 것이 많은데 이런 물질을 항영양인자라고 부른다. 트립신, 인히비터도 그중 하나이고 실제로 쥐 실험에서 콩을 날로 먹였더니 췌장이 부어서 성장이 더뎌진 결과가 있다. 단 항영양인자도 단백질이기에 위에서 상당한 양이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남은 항영양인자가 소장으로 운반되어 트립신의 작용에 방해가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꼭꼭 잘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장 끝나고 3절 이제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얘기하면서 인체의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은 무엇일까?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답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면 전체 단백질의 30%에 달한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은 무엇보다도 콜라겐이다. 최대 양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명도도 가장 높은 단백질이다. 30%라는 숫자가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다세포 생물, 특히 동물이 어떻게 세포끼리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다세포 몸을 생성해 존재하는지 그 과정에 콜라겐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지를 알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콜라겐은 근육도 형성을 하면서 또 뼈와 우리 살을 붙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그래서 뭐 저분자 콜라겐을 드시고 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광고 효과고요. 우리가 콜라겐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콜라겐 형태로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분해를 해갖고 다시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몸은 피곤에 쩌는 거죠. 2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느니 원래부터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는 게 콜라겐이 형성하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좀 골라서 섭취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콩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셔서 건강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앞으로 18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플 수는 없고 지금 시대에도 10년 정도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180까지 산다고 한다면
뭐 우리 세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다음 세대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골라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또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